뭐라고요? 미국 없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텍사스 주지사의 오만한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 고작 0.1%. 미국 정부는 완전히 몰락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관세 협박과 기술자 구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인력과 기술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굴복할 겁니다. 워싱턴 관계자들은 한국을 조롱했고 주요 언론들마저 단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단 3주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 조선업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0.1%.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한국이 41%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겨우 그 숫자를 지키고 있었죠. 1,500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그날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마침내 조건을 내놓는 날이었으니까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해양산업 자문관 마이클 로엘입니다. 52살, 20년간 미국 조선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죠.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도 봤고 바스 아이언 웍스가 축소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오션의 한서윤 부사장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더군요. 정역 필라델피아 법인 이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2시간밖에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러몬도 장관의 비서가 두꺼운 문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에 마스가라는 글자가 금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러몬도 장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현지 생산 비율을 70%로 의무화합니다. 순간 한국 측 대표단이 얼어붙었어요. 한서윤 부사장은 펜을 놓았고 정역 이사는 천천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5초쯤 이어졌을까요?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어요. 추가로 러몬도 장관이 이어갔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미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갖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추진 시스템, 전투 체계 통합, 그리고 특수 용접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정역 이사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 측 기술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관님, 한서윤 부사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특수 용접 기술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문서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자 파견도 포함시켰습니다. 러몬도 장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자 500명을 3년간 미국에 의무 파견하는 조건입니다. 제가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500명이면 한국 조선소 핵심 인력의 10%가 넘었거든요. 이해하셔야 합니다. 러몬도 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마스가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죠. 1,500억 달러가 걸려 있어요. 의회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제 폰에 떴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그리고 한국 언론사들까지. 이 회의 결과가 즉시 타전될 거란 걸 알았죠. 복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2주일 드리겠습니다. 러몬도 장관이 답했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텍사스 공장 착공이 다음 달이니까요. 주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국무부 건물이 보였고 그 너머로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정역 이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 조달 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장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해군 함정, 해경 순시선, 모든 프로젝트에서요. 영원히. 정역 이사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러몬도 장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아닌 통보, 한국 측 당혹,
기술 인력 500명 요구.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서윤 부사장의 표정이 당황보다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듯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모든 설계 도면은 미국 정부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죠. 이번엔 한서윤 부사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기업 기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국 간엔 비밀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어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을 때 복도에서 정혁 이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죠. 70% 현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엔 숙련공이 없어요. 교육만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공유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럼 거절하실 겁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거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우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뭔지 묻고 싶었지만 그가 먼저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러문도 장관이 추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확장 계획, 텍사스 신규 도크 건설안, 그리고 예상 고용 인원 7,000명. 숫자들이 화려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요. 20년 전 퀸시 조선소도 같은 약속을 했다가 5년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백악관도 이 안을 지지합니다. 러문도 장관이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 주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어요. 한서윤 부사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본사와 논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지만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한국이 조건을 수용할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측 모두 노코멘트로 일관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서윤 부사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미국은 정말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국 기술을 통제하고 싶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같은 목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며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강제로 뺏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에요. 저녁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CNN은 미국 조선업 부활 위해 강력한 조건 제시라고 보도했고 한국 언론은 기술 주권 침해 우려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해석이었죠. 폭스 뉴스는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까지 했더군요. 밤 11시 정혁 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공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가동률이 64%로 떨어졌어요. 노조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있는 동안 현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테일러 시장이 연방 정부에 항의문을 보냈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탑처럼 우리도 조선업에서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조선업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하나오션, 캐나다 CPSP 사업 협상 중, 규모 60조 원. 그들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상무부 브리핑에서 러문도 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이번 협상은 윈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관이 답했지만 잠시 머뭇거렸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맹이 조건을 달면 그건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그건 거래일 뿐. 2주일 뒤 한국의 답변이 올 때까지 워싱턴은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리고 저는 몰랐죠. 그 2주일 동안 한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거제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더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공장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필라델피아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본 것은 멈춰 선 크레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이 반쯤 들어 올린 선체 블록을 매단 채 정지해 있었어요. 2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델라웨어 강에서 불어왔지만 정작 저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광경이었죠. 2천만 달러짜리 크레인이 왜 멈춰 있는 걸까요? 전력 공급을 줄였습니다. 정혁 이사가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멈춘다는 건 병원에서 수술실 전기를 끄는 것과 같았거든요. 제가 20년 전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크레인 3대가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말입니다.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회계팀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가동률 64%입니다. 지난달보다 5% 하락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4%면 사실상 적자 운영이었거든요. 조선소는 80% 이상 돌아가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요. 인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분기 7% 감축했습니다. 250명이 나갔어요. 대부분 숙련공들입니다. 정혁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입은 안 옵니다. 월급이 텍사스 정유공장보다 낮거든요.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조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는 문구가 보였죠. 그들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노조 대표가 오늘 찾아옵니다. 정혁 이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후에요. 회의실로 이동하는 길에 생산 라인을 지나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띄엄띄엄 보였어요. 예전엔 파란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빼곡했는데 지금은 듬성듬성했죠. 한 작업자가 헬멧을 벗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노조 대표 톰 브레디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그의 손은 거칠었고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면 우린 어떻게 됩니까? 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나아질 겁니다. 정혁 이사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해요.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요.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스가는 아직 조건 협상 중이었고 한국 측 답변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톰이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번 달에만 5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다들 남부로 내려가요. 거기가 일자리가 많다고 하니까. 정혁 이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요? 6개월, 1년. 우린 벌써 2년째 기다렸어요.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텍사스 주지사실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부터 불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투자 재검토 필요. 메일을 열자 그렉 에벗 주지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장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텍사스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텍사스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혁 이사에게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면 우린 끝입니다. 연방 보조금이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5억 달러가 줄었어요. 추가 삭감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희망이 있다고 해야 합니까? 없다고 해야 합니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톰이 나간 후 정혁 이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품질이 흔들리고 있어요. 숙련공이 떠나니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악순환이죠. 오후에 생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건조 중이었는데 진행률이 30%에서 멈춰 있었어요. 현장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자재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공급업체도 우리 신용을 의심하거든요. 용접 구역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작업자가 실수를 했는지 감독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용접으론 검사 통과 못해. 다시 해. 하지만 제 작업은 곧 비용이었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는 더 뒤처지는 거였죠. 휴게실에서 작업자들이 모여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국 애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공장 문 닫는 거지 뭐. 그들의 대화를 듣자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3대가 일한 곳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삶 그 자체였죠. 저녁 무렵 텍사스 테일러 시장 사라 밀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우리 시에 7,000개 일자리를 약속하셨죠? 그건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성공,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무슨 성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연방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진이 빠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주 정부, 지방 정부, 노조, 언론까지. 밤 9시 정역 이사와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델라웨어 강 너머로 필라델피아 시내 불빛이 보였죠. 한때 이곳은 미국 조선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독립전쟁 때부터 배를 만들던 곳이었으니까요. 로엘 자문관님, 정역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 본사는 이미 필라델피아를 포기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하는 겁니까? 미국 정부 때문이죠.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 캐나다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떠날 거란 말입니까? 적어도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겁니다. 엔지니어들을 거제로 빼갈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러문도 장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일으킨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그들은 다른 출구를 찾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또 한 번의 실패인가? 기자는 가동률 하락, 인력 이탈, 품질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특히 마지막 문단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스가가 또 다른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워싱턴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상무부에 보고서를 쓰면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전부 써야 할까? 아니면 희망적으로 포장해야 할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필라델피아 현황 임계점 접근 중. 시급한 조치 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든 뭔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이 공장은 살아남기 힘들 거란 거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구름처럼 피어올랐는데 이제는 신락 같았죠. 마치 공장의 숨이 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역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거제에서 뭔가 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능 테스트 관련인 것 같은데. 거제, 한국 조선업의 심장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필라델피아에서 추락하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잠들기 전 노트에 적었습니다. 확신이 무너지고 있다. 마스가는 정말 답일까? 아니면 우리의 오만함이 만든 환상일까?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정작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었다는 걸.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기반 없는 계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3월 초 부산 김해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게이트를 통과하자 끝이 보이지 않는 야드가 펼쳐졌어요. 골리앗 크레인 6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멈춘 크레인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박성민 상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40대 후반, 현장에서 20년을 보낸 사람다운 단단한 손이었어요. 바로 조립동으로 가시죠. 오늘 테스트가 있습니다. 조립동으로 가는 길, 숫자가 적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무사고 300일, 이번 달 생산성 120%. 필라델피아엔 이런 표지판이 없었죠. 아니, 있어도 자랑할 숫자가 없었습니다. 자동화율이 궁금하실 겁니다. 박성민 상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현재 72%입니다. 용접 로봇 80대가 24시간 돌아가죠.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미국 최고 조선소도 40%를 넘기 힘든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창의력이 없거든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건 결국 사람이죠. 대형 조립동에 들어서자 거대한 선체 블록이 보였습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 부분이었어요. 김소연 품질관리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지금부터 센서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으로 1200개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온도, 압력, 진동, 변형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구역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상 신호입니다.
김소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제3구역 확인 필요. 5분도 안 돼서 최경우 용접반장이 달려왔습니다. 50대, 팔뚝에 용접 자국이 가득한 베테랑이었죠. 그가 문제 지점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3mm 틈이 있네요. 재용접하겠습니다. 0.3mm라니. 육안으론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10분 후 재용접이 끝나고 센서가 다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박성민 상무가 조용히 말했어요. 결합률 2.8%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2.8%. 필라델피아는 7%를 넘나들고 있었는데요. 그 차이가 곧 신뢰의 차이였고 가격의 차이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현장 직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어요.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세계 최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오후엔 하청업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소협력사 대표 10명이 모였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단가를 후려치지 않아요. 품질만 보장하면 정당한 값을 쳐줍니다. 그때 박도현 하청노조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건장한 40대,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죠.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 한다면서요? 박성민 상무가 답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협상. 박도현이 웃었어요. 우린 협상 안 합니다. 증명할 뿐이죠. 성능으로, 품질로.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시 핵심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잠수함 발사관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제어실에 들어서자 모니터 수십 개가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압력 테스트 시작. 김소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0기압, 200기압, 300기압. 설계 한계치인 400기압을 넘어서도 발사관은 끄떡없었어요. 450기압에서 테스트를 멈췄습니다. 안전율 112% 확인. 김소연이 기록했어요. 놀라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은 105%인데 그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제가 물었죠. 바다는 용서가 없으니까요. 최경우 반장이 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우린 그걸 압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검토하는 동안 박성민 상무가 파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컨테이너선입니다. 납기가 6년이었는데 5년 반 만에 끝낼 겁니다. 6개월 단축. 그것도 최고 품질을 유지하면서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물었더니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밤낮이 없거든요. 3교대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인수인계 10분, 작업 재개에 5분. 낭비가 없어요. 저녁 무렵 야드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나처럼 환해졌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별처럼 빛났고 크레인이 춤추듯 움직였죠. 저걸 보세요. 박성민 상무가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가리켰습니다. 프랑스 회사 주문입니다. 왜 유럽 조선소에 안 맡기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품질과 납기, 그리고 신뢰, 그 세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곳이 여기뿐이니까요. 호텔로 돌아가기 전 박성민 상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로엘 자문관님?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경외감이요? 그가 놀란 듯 물었어요. 필라델피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겪었습니다. 90년대엔 뒤처졌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에 투자했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해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지름길을 찾으려 했지만 한국은 정도를 걸었던 겁니다.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 그들을 압박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방문 보고 우리는 재고해야 한다. 창밖으로 거제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조선소의 불빛도 보였죠.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힘이었습니다.
박도연 노조 대표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린 조건보다 결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합률 2.8%, 자동화율 72%, 납기 단축 6개월. 이 숫자들 앞에서 우리의 조건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박성민 상무가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새로운 모듈 테스트 결과요. 어떤 결과입니까? 세계가 놀랄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선택해야 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갈 건지, 맞서 싸울 건지.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거제의 하늘은 맑았고 조선소는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륙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기술력과 자신감 앞에서 마스가의 조건들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 협상 전략을 바꿔야 한다. 아니면 이미 늦었다.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불안이 경외로 바뀌었다. 우리는 틀렸다. 기술은 강제할 수 없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다. 9월의 거제는 뜨거웠습니다. 새벽 5시, 호텔 창문으로 들어온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정혁 이사였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지금 당장 조선소로 오셔야 합니다. 핵심 모듈 최종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30분 만에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죠. 김소연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사흘째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거든요. 무슨 테스트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차세대 추진 통합 모듈입니다. 설계상으론 12월에나 완성 예정이었는데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3주 일찍 준비됐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조선업에서 3주는 엄청난 시간이었거든요. 특히 핵심 기술에서는 더욱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지연됐는데 여기선 오히려 앞당겨졌다니요. 테스트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실린더 형태의 모듈이 보였습니다. 높이 10m, 직경 5m, 케이블 수백 개가 연결되어 있었고 센서가 빼곡히 붙어 있었죠. 시작합니다. 김소연이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초기 구동. 모듈이 낮은 진동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출력, 효율, 안정성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초기 구동 정상. 2차 단계 진입. 한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출력을 올리자 진동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진동엔 규칙이 있었어요. 마치 심장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죠. 정혁 이사가 제 옆에 서며 설명했습니다. 진동 제어 기술이 핵심입니다. 미국은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듈은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섹션 7번 온도 상승.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김소연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냉각 시스템 보정 중. 30초만 기다려주세요.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죠.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위기 대응 완료. 테스트 계속. 김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듈은 80% 출력에 도달했죠. 설계 목표치였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90% 진입. 김소연이 레버를 올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린 한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녀가 대답했죠. 안전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95%. 모듈이 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지표가 녹색을 유지했죠. 100% 도달.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김소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지속성 테스트가 남았어요. 다음 2시간 동안 모듈은 최대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단 한 번의 이상 신호도 없었죠. 로그를 분석하던 한 엔지니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정화율 94%입니다. 이론상 최대치가 92%인데 김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론은 깨라고 있는 거죠. 정오가 되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 통과, 그것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테스트룸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 달리 입가에 미소가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계에 알릴 시간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신다는 겁니까? 정혁 이사가 물었어요. 단순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공개할 겁니다. 데이터까지 전부요.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핵심 기술은 극비로 다루는데 공개한다니요? 왜 공개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성능은 감출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답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보여드려야죠. 우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오후 3시 온라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 관계자들이 접속했죠.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가능한가? 게임 체인저다. 김소연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데이터를 설명했죠. 특히 안정화율 94%를 발표할 때 채팅창이 멈출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발표 중간에 정혁 이사의 폰이 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본사였어요. 그가 잠시 통화하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국 해군이 문의해왔대요. 이 모듈을 차세대 구축함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발표가 끝나자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HK 모두가 이 기술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죠. 블룸버그는 즉시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조선기술세 지평 열다. 저녁 무렵 한서윤 부사장과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에서였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로엘 자문관님, 그녀가 물었어요. 기술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녀가 문서를 건넸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협력. 우리가 모듈을 공급하고 미국은 그것을 활용한 함정을 건조하는 겁니다. 문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스가의 조건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이 따르는 구조였죠. 워싱턴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기술 없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미 중국도 이 발표를 보고 있을 테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밤 9시 정혁 이사와 조선소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알고 계십니까? 이 성공 뒤엔 실패가 있었다는 걸. 무슨 실패요? 작년에 첫 시도했을 때 모듈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억 원이 날아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해서 배웠고 개선했습니다. 그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실패를 두려워해 시도조차 않았는데 한국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겁니다. 성능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정혁이 이어 말했어요. 정치가 아무리 압박해도 물리 법칙은 바뀌지 않죠. 그리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건 엔지니어들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고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 협상 전략을 바꿔야 한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새벽 2시 려몬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은 오후 1시였겠죠. 설명해 주세요. 로엘. 한국이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장관님. 긴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전략을 재검토해야겠군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의 밤바다가 까맣게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혼란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김소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로엘 자문관님, 미국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럼 됐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계, 주문분해 폭주, 유럽 선사들 줄 서서 대기 중. 이미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성능이 입증되자 돈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정치나 조건보다 훨씬 강력한 힘, 바로 시장의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마지막으로 거제를 내려다봤습니다. 9월의 햇살 아래 조선소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 세계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변화에 동참할지 아니면 뒤처질지 선택해야 했죠. 10월 25일 아침 워싱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제목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캐나다 총리 거제 방문 예정, 호주 해군 항공 모델 검토, 노르웨이 선사 대량 발주 검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싶어 첫 번째 메일을 열었더니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3개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였죠. 한국형 조선 모델 도입 검토안. 1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서문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벤치마킹하여 각국 조선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이건 단순한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미국의 마스가에 대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러문도 장관이었어요. 로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상무부 장관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까지. 분위기가 살벌했죠. 캐나다가 배신했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문서를 내던졌어요. 카니 총리가 29일에 거제를 방문한답니다. CPSP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서요. CPSP, 캐나다 태평양 함대 프로젝트.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죠. 미국도 노리고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호주와 노르웨이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품질 동맹을 만들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요. 품질 동맹이라니.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에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합이었습니다. 즉시 거제로 날아갔습니다. 28일 밤에 도착했죠. 다음 날 카니 총리가 온다는데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29일 오전 9시 거제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건 노조원들도 환영 대열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박도연 노조 대표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환영하십니까? 일거리가 생기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60조 프로젝트면 10년은 먹고 삽니다. 미국 정부가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우린 싸우지 않습니다. 증명할 뿐이죠. 품질로, 납기로, 가격으로.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10시 정각, 카니 총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 젊은 총리답게 활기가 넘쳤어요. 한서윤 부사장이 직접 영접했죠. 환영합니다, 총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보니 더 인상적이네요. 일행이 조선소로 들어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죠. BBC 기자가 카니 총리에게 물었어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카니 총리가 잠시 멈춰 서더니 답했습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앞섭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그 한마디가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로이터, APFP, 모든 통신사가 속보로 내보냈죠. 캐나다, 미국 대신 한국 선택. 신뢰가 이유, 공정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카니 총리 일행이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둘러봤어요. 박성민 상무가 직접 설명했죠. 이 선박은 다음 달 완공 예정입니다. 예정보다 넉 달 앞당겼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3교대 완벽 운영과 자동화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상무가 노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의 자부심 때문이죠. 그 순간 용접공 한 명이 헬멧을 벗고 다가왔습니다. 최경우 반장이었어요. 총리님, 우리가 만든 배는 50년은 거뜬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하죠. 카니 총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부심이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점심시간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특별히 참관 허가를 받았죠. 한서윤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CPSP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제안입니다. 구축함 15척, 잠수함 6척, 그리고 지원함 9척, 총 30척을 10년 안에 인도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캐나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 제안가의 80%입니다. 하지만 품질은 120%를 보장합니다.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물었더니 한서윤 부사장이 답했어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호주와 노르웨이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거든요. 함께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체제의 시작이었죠. 미국 중심의 방산 체제에서 벗어나는. 오후 3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해운장관도 마찬가지였죠. 3국이 동시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 나라가 함께 한다면, 호주 장관이 말했습니다. 총 규모는 15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서윤 부사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거제뿐 아니라 울산, 영암 조선소까지 동원하면 가능합니다. 한국 조선업 전체가 움직일 겁니다. 그때 박도연 노조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하러 왔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노조가 반대하면 모든 게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7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교대도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니 총리가 일어나 박도연과 악수했어요. 이런 단결력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네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한서윤 부사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품질연합이라 부르겠습니다. 정치나 이념이 아닌 오직 품질과 신뢰로 맺어진 연합이죠. 저녁 6시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1,7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APEC 회의만큼이나 큰 규모였죠. 각국 대사들, 기업 CEO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카니 총리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시작합니다. 강요가 아닌 선택, 압박이 아닌 신뢰로. 그 순간 제 폰이 울렸습니다. 러문도 장관이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즉시 상황 보고서 제출. 대통령께서 기다리신다. 만찬장을 빠져나와 급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동맹국들이 우리를 떠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밤 10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거제 시민들이 준비한 환영 행사였어요. 하늘에 신뢰하는 글자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역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해야겠죠. 늦지 않았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판은 기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은 거제 방문으로 도배됐습니다. 새로운 조선 질서 탄생, 품질 연합 vs 마스가, 미국의 고립,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캐나다는 자원으로, 호주는 입지로, 노르웨이는 해운력으로 결합했다. 이들의 연합은 미국 주도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공항으로 가는 길, 한서윤 부사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미국에 전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품질 연합은 열려 있습니다. 단, 조건이 아닌 실력으로 오시라고.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제 조선소가 점점 작아졌지만 그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긴장이 경외로 바뀌었다. 우리는 목격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조건과 압박의 시대가 가고 품질과 신뢰의 시대가 왔다.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동참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죠.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로엘, 한마디로 정리해주게. 우리가 뭘 놓쳤나? 신뢰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들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미국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거라는 것을.
며칠 만에 워싱턴의 날씨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대통령, 국방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였죠. 테이블 위엔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CIA가 작성한 극비 문서였어요. 한국 조선업 기술력 평가 및 통제 가능성 분석. 표지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국방장관이 문서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현재 통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 기술은 미국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년이라고? 그럼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 낙관적으로 봐도 10년입니다. 그것도 한국이 제자리에 있다는 가정하에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10년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러문도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불가능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요. 협력? 대통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가 조건을 내건 게 엊그제인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품질 연합이 만들어졌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고립된다는 거군. 대통령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나?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후 밤새 작성한 거였죠. 신뢰 기반 협력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협력. 그들이 핵심 모듈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이죠.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청업체가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각자 강점을 살리는 거죠. 토론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CIA 국장이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기술 도입을 타진하고 있죠.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중국까지 한국 기술을 원한다면 우리도 서둘러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서윤 부사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협력 제안서라는 제목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기술 협력 네트워크. 한국 기업 42곳과 미국 기업을 연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단순 하청이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요. 두 번째, 교육센터 설립. 필라델피아와 텍사스에 각각 하나씩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기술자를 교육하는 시설이었죠. 6년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공동 R&D. 차세대 함정 개발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설계 기술과 미국의 무기 체계를 결합하는 거죠.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스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이었어요. 무엇보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죠. 오후에 상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한국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건을 고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의회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한 참모가 물었죠. 미국이 굴복했다고 할 텐데요. 굴복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일본도 한때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동등한 파트너죠. 한국과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밤 정혁 이사와 통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상황을 듣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로엘 자문관님, 현장은 이미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 동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식 프로그램도 아닌데 말이죠. 그만큼 현장은 절박합니다.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정부가 조건을 따지는 동안 현장은 이미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11일 역사적인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워싱턴과 서울, 거제를 연결한 3자 회의였죠. 미국 측에선 러문도 장관이, 한국 측에선 한서윤 부사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제안합니다. 한서윤 부사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봅시다. 조건이 있습니까? 러문도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조건이 아니라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 둘째, 기술 공유. 셋째,
공동 발전.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습니다. 마스가의 복잡한 조건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며 상세한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1단계는 필라델피아 공장 정상화. 한국 전문가 100명을 파견해 6개월 안에 가동률을 80%로 올리는 계획이었죠. 2단계는 텍사스 신규 공장. 처음부터 한미합작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안이었어요. 예상 고용 인원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3단계는 글로벌 진출. 한미가 함께 제3국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전략이었죠. 인상적입니다. 러문도 장관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의회가 받아들일까요? 그때 한서윤 부사장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도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먼저 움직였다니. 정부보다 기업이 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백악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 전환 통제에서 협력으로였죠. 우리는 20년 전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하청업체로 보고 기술을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세계는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파트너이자 경쟁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뒤처질 겁니다.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단,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그날 밤 정혁 이사가 전화했어요. 축하합니다. 로엘 자문관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시작이라뇨? 신뢰를 쌓는 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종이에 서명하는 건 쉽지만 마음을 여는 건 어렵죠. 특히 자존심 상한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11월 14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 50년 만의 정책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인정한 거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인정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한서윤 부사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로엘 자문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녁, 링컨 기념관 앞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링컨이 남북을 통합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통합을 만들어야 했어요. 강요가 아닌 이해를 통한 통합을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충격이 이성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인정했다. 세계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신뢰의 시대가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역사적 전환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현실을 받아들이다라고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동맹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짧은 제목.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협력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요. 회의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이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공장 정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배울 준비는 됐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10월 30일 오전 10시 정각,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 긴장감이 흘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오늘 미국은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대통령은 말을 이어갔죠. 5,000톤급 이상. 네 척.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체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입니다. CNN 기자가 급히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을 강화할 겁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강해지는 것은 미국의 이익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로 생중계를 봤는데 그의 표정엔 감격이 서려 있었어요. 50년의 수건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합니다. 발표 직후 제 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거제, 필라델피아, 워싱턴 곳곳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박성민 상무였어요. 로엘 자문관님, 거제는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어요. 화상 통화로 연결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소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고 있었죠. 한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박도현 노조 대표가 연단에 올라갔죠. 동지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력을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믿는다는 증거죠.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가 군중을 비추는데 한 늙은 용접공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는 40년간 잠수함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만드는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면 필라델피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정혁 이사가 현장 분위기를 전했어요. 솔직히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핵잠수함 승인을 받아냈으니까요. 하지만 톰 브래디 노조 대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가 조합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한국에 뒤처진 겁니까? 톰이 조용히 답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안주했고 그들은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 차이죠. 오후 2시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하나오션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 조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어요.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혼조세를 보였죠. 로키드 마틴만 소폭 상승했는데 이미 한국과 협력을 논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긴급 분석이 나왔습니다. 척당 5조에서 7조 원, 총 20조에서 28조 원 규모. 이는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것이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상징성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 무기 보유를 승인했다는 것. 이건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죠. 저녁 6시, 텍사스 테일러 시장 사라 밀러와 통화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로엘 자문관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신뢰가 산업을 살린다는 것을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핵잠을 만들면 부품이 필요하겠죠. 우리 테일러가 그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한다면요. 놀라운 발상 전환이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녀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밤 9시, 한서윤 부사장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만감이 교차했어요. 로엘 자문관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책임감이 무거우시겠네요. 이제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화면에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는 끝나 있었어요. 놀라운 속도였죠. 첫 번째 함정은 2028년에 진수할 예정입니다. 한 명은 신뢰함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새벽, 놀라운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짧은 성명을 냈어요.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 이는 IAEA 규정 내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50년 금기가 깨진 거예요. 한국이 완전한 핵주권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무기 개발이 아닌 에너지 자립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죠.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전화했습니다. 로엘, 대통령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로엘,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뭐라고 하던가? 공식 논평은 없지만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한국을 우리 편으로 확실히 묶어둔 거야.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말이야. 그게 진짜 동맹이지. 저녁, 상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러문도 장관이 직접 주재했죠. 각국 반응입니다. 일본은 우려를 표명했고, 호주는 환영했습니다. EU는 신중한 입장이고, 러시아는 비난 성명을 냈네요. 한국 내 반응은? 제가 물었어요. 전국적인 지지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환영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1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두 나라 국가를 불렀죠. 저도 잠시 들렀는데 한 교포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인정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70년을 미국에 살면서도 늘 고국을 그리워했던 분이었죠. 11월 초 후속 조치들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미국 장교들이 한국 잠수함 학교에서 연수를 받기로 했어요. 진정한 기술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거제 조선소에선 특별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한미 핵잠 프로젝트 존이었죠. 미국 엔지니어 50명이 파견돼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정혁 이사가 전화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희망이 생겼어요. 핵잠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들 기대하고 있죠. 가능할까요? 한국이 도와준다면요. 이제 우리도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으니까. 변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펜타곤은 한국과의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고, 한국은 미국산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주고받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됐어요. 한 달 뒤, 제가 다시 거제를 방문했을 때, 조선소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술이 외교를 움직였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 박성민 상무가 제게 말했어요. 이 문구를 직원들이 직접 정했습니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핵잠 건조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이미 기초 공사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드라이 도크가 준비되고 있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2028년 진수가 목표지만 우린 2027년에 끝낼 겁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국 조선업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우린 항상 목표를 넘어섰으니까.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실력에 대한 믿음이었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핵잠 승인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이 변했다는 신호였고 한국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조건을 이겼다는 상징이었죠. 노트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공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목격했다. 기술이 외교를 움직이는 순간을. 이제 양국은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났다. 조건이 아닌 신뢰로 묶인 동맹으로. 11월 15일 새벽 4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제 폰에 도착한 이메일의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야드 부분 셧다운 공지. 정혁 이사가 보낸 메일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자 엔지니어 이동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150명 중 120명이 거제로, 나머지는 텍사스 신규 야드로 재배치되는 내용이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혁의 메시지가 짧게 덧붙여져 있었죠. 새벽임에도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정혁이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뒤로 텅 빈 사무실이 보였죠. 짐 정리 중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10년간 일한 곳인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거제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백악관과 상무부에 제출할 문서였죠. 제목은 이미 정해뒀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최종평가 교훈과 미래. 첫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려 했지만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각 현장에서 상황을 전해왔죠. 텍사스의 사라 밀러 시장이 먼저였어요. 로엘 자문관님, 테일러 씨는 준비됐습니다. 한국 팀을 환영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할 때잖아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방 정부를 압박하던 그녀가 이제는 협력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한서윤 부사장이었습니다. 로엘 자문관님, 필라델피아 팀을 잘 받겠습니다. 그들이 거제에서 많은 걸 배울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상한 미국인들을 다루기 쉽지 않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30년 전엔 그랬으니까요. 일본에서 배울 때 말입니다. 그녀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배우는 입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배우려는 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 오전 9시 필라델피아 항만 슬롯 조정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항만청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앞으로 선박 건조 물량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도크 6개 중 2개만 운영하기로 했어요. 씁쓸했습니다. 한때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곳이 이렇게 축소되다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점심 무렵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야드의 보험료를 재조정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줄어들었으니 보험료도 낮아질 겁니다. 리스크가 줄었다는 건 생산이 줄었다는 뜻이었죠. 축소가 긍정적으로 포장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오후 3시 정혁 이사와 마지막 화상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뒤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짐을 싸고 있었죠. 로엘 자문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본사에선 이미 작년에 철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버텼죠.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관계를 지키려 노력했던 거예요. 저녁이 되자 최종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결론 부분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술은 강요할 수 없고 신뢰는 조건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미국 조선업의 미래는 협력에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과의 진정한 협력 말입니다. 밤 9시 려몬도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로엘, 솔직한 평가 고맙네. 쓰라리지만 필요한 내용이야. 죄송합니다, 장관님. 아니야.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큰 죄지. 자네 덕분에 우리가 제정신을 찾았어.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죠.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조건이 멈춘 자리에 신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열린 자리에는 미래 에너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조선업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마지막으로 정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제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답장이 즉시 왔어요. 필라델피아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함께하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서는 무너지지만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죠. 그게 이번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9개월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오만한 조건 제시, 필라델피아의 추락, 거제의 압도적 성능, 품질 연합의 탄생, 핵잠 승인까지 모든 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우리는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압박하려 했지만 고립됐습니다. 결국 인정하고 협력하는 길을 선택했죠.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조선소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한국과 함께하는 새로운 조선소로. 이 모든 걸 지켜본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협력에 있다고. 조건과 압박의 시대는 끝났고 신뢰와 상생의 시대가 왔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기술이 있었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결국 기술 앞에선 무릎을 꿇었죠. 미국은 배웠습니다. 때론 물러서는 것이 전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지만 거제의 문은 활짝 열렸어요. 그곳에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배우고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이곳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본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